이와 개에 관한 명상입니다. 이 작품은 고전수필이에요. 자, 고전수필로서 원래 한문수필이죠. 원래 명칭은 슬견설이라고. 자, 그래서 이 슬견설에서 슬은 이예요. 이. 우리 막 기어다니는 벌레 있죠. 그 다음에 견은 개 견자죠. 그죠? 그래서 반려견 할 때 견이 바로 개 견자입니다. 그래서 설입니다. 설. 자, 이 설이라는 것은 한문수필이에요. 고전수필이죠. 따라서 현대어로 번역된 것이죠.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은 이치를 따져 밝히는 글이다. 이치를 이렇게 따져서 밝히는 형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그 인물이 등장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든지,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이치에 관한 이야기를 따져서 밝히는 글을 주로 밝히는 형태의 어떤 논리가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그 중국의 한문학의 관습을 이어받아서 설과 기, 그래서 기는 사물에 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수오제기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나를 관리하는, 나를 지키는 집에 관한 기록이란 뜻이거든요. 정약용 선생이 쓴 건데 굉장히 좋은 글이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슬견설입니다. 설, 그 따져 밝히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논술에 가까운 글이에요. 자, 교술갈래의 형상화 방법입니다. 자, 교술갈래 형상화 방법에서 설은 이치에 관해서 따져서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밝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교술갈래 형상화 방법은 기본적으로 2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작품 그 구성 요소에 작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 그죠? 체험과 그다음에 깨달음. 이것의 맥락에 유의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 수필, 고전 수필이죠? 수필의 특징은 한마디로 글쓴이의 개성적인 인식이 들어요. 개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잘 제시된다. 이게 수필입니다. 됐을까요? 인물의 인격, 그 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이나 진리에 관한 깨달음 같은 게 여기 나타나요. 자,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 이것을 가지고 SNS에다가 우리가 글을 좀 올려본다면 2월에 따뜻한 기온에 그 위에 빨간색 글자 있죠? 따뜻한 날들이 지속되어 개나리 피고 나무에 꽃눈 돋는 것을 보고 놀라서 사진 찍었어. 개나리와 꽃눈들은 다시 추위 때문에 금방 져버렸을 거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자연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안타까웠어.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신변 잡기에 해당합니다. 신변 잡기라는 것은 내 몸 주변에서 잡다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런 것을 경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위에 보면 지난 주말 학교 근처 친구들과 학교 근처 산으로 등산 갔는데 주말인데 늦잠도 못 자고 일찍 일어나 등산하려니 너무 힘들었는데 정상에 올라가니 풍경도 좋고 날씨도 좋고 뿌듯했어. 자, 이런 것을 가벼운 수필이라고 해서 경수필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기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경수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중수필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쓴 글 중에 먹어서 죽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 중수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육식을 많이 해서 결국 먹어서 죽는다, 역설적 표현이죠.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육식 위주의 생활을 좀 제한해야 된다,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중수필에 해당합니다. 자, 소단원 살펴보기.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SNS에다가 사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나 느낌을 적고 나아가 깨달은 바를 적기도 한다. 경험과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대체적으로 이렇게 2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2단 구성. 자,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죠? 교술갈래라고. 교술갈래에는 반드시 보편적인 형태의 교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술이라고 봅니다. 나 오늘 친구들하고 축구했는데 참 재미있었어. 이것은 교술갈래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죠. 깨달음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협동을 통해서 우정에는 협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교술갈래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자유로운 형식.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유로운 형식이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글쓴이의 개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적인 문체나 인식, 체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 이 과정이 조금 캐릭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나타나요. 자, 이게 교술갈래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교술갈래 형상화 방법, 작품 구성 요소와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 이것을 고려하여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자 하는 것은 고전수필입니다. 한문으로 쓰인 것을 현대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럼 번역에 따라 조금씩 약간씩 다릅니다. 됐을까요? 다 썼죠? 지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좀 보고 바로 지문을 독해하겠습니다. 자, 수필의 구성 요소 있죠? 옆에 그 아래에 있죠? 자, 첫 번째, 글쓴이의 개성이에요. 자, 개성은 어떤 거냐면 좀 개성적인 사람이야, 이런 개성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경험, 개별적인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수필에서도 역시 화자가 등장하는데 화자는 글쓴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문학에 비해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 수필의 구성 요소 중에 핵심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물론 고전 수필에서는 그것을 꾸며서 가상의 상황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이 겪은 일 혹은 겪은 것처럼 써야 되는데 겪은 것처럼은 지금은 좀 배제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겪은 것. 실존 인물이 실제 사실을 겪은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제시했어요. 자, 형식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징이 있죠. 글쓴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기만의 개성이 더 한층 더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문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 요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갑니다. 실존 인물이 실제 사실을 겪었다 이거죠. 자,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인데 이규보라는 그 분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문집, 동국 이상국집이나 백운소설 이런, 그래서 이 작품은 동국 이상국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 줄 그어놓으면 되죠? 여기 거기 없구나. 다음 페이지 맨 아래에 있어요.
자, 159쪽 맨 아래 보면 있습니다. 동국 이상국집 이라는 문집에 전해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다시 158쪽으로 와서 이 그 전체 제재 개관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 수필로서 설이에요. 자, 성격에서 관념적입니다. 추상적인 가치관이 있죠. 주로 도에 관한 거야. 도, 올바른 깨달음. 철학적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교훈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독자나 상대를 설득하는 논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치를 논리적으로 따져요. 그 다음에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설이라고 합니다. 설. 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자, 평등 사상이죠.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로 가면 선입견을 버려야 돼. 그래서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본질적 사고의 중요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질적 사고. 만약에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도 사람일 거야. 이게 본질적 사고죠. 그죠? 우리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일 거야. 했는데 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것들은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잡아다 와서 동물원에 우리에 가둬놓고 사람들한테 전시했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선입견이 편견이 계속 쌓이면 피해 망상 같은 게 생기고 상대를 자꾸 오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 선입견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국어지문, 비문학 지문 되게 어렵죠? 아, 이거 어려워. 벌써 편견이야. 그걸 읽는 방법이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질적 사고를 알아.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낸 걸 거야. 그 사람이 못 푸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게 본질적 사고지. 그렇죠?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특징. 변증법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변증법은 프리드리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예. 자, 헤겔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주장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또 다른 주장이 나타나. 반. 그럼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다음에 뭐로 가느냐? 합으로 가는 거. 하나의 주장이 있지. 어떤 사람이 개를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랬더니,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 눌러다 죽이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던데 했더니, 아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난 지금 개를 죽인 거 갖고 얘기했는데, 이를 잡아 죽인 걸 얘기하다니,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사실은 개나 이나 생명을 갖고 있는 건 똑같지 않느냐? 하루살이도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치는 거 아니냐? 죽기 싫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도에 관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장에 2페이지에 해당하는 것과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증법적 대화예요. 아시겠죠? 손님의 주장, 글쓴이, 화자의 주장, 그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는 본질적 사고. 자, 그래서 주로 사용된 표현법은 당연히 대조죠. 이와 개. 그지? 이는 어쨌든 미물 아니에요. 벌레니까. 개는 그래도 육중한 짐승이죠. 그 골든 리트리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나보다 더 큰 것 같던데. 자, 그 다음에 대조. 그 개는 크잖아요. 그죠? 이는 요만한 벌레예요. 자, 그 다음에 예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생동감 있게 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예를 든다는 것 자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논증 거기에서도 예시를 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비유도 듭니다. 비유. 자, 결국 사소한 사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이란 말이죠. 그죠? 일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설이라는 것은 수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와 개에 관한 명상, 기본적인 제재 개관을 다 봤습니다.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교훈적 의미를 끌어냈다. 기승전결입니다. 기승전결, 이게 어딨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빨리 보셔야 됩니다. 손님이 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얘기를 들었어. 나한테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오늘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잡아 죽임을 당했는데 뭐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했겠죠. 그걸 보고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랬더니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 손님을 잠깐 시험해 본 거죠. 나는 누가 화로가에서 이를 잡아 태워 죽이는 거 보니까 안타깝던 걸요? 이랬더니 아니 나는 지금 크기가 크고 육중한 개의 죽음을 보고 얘기했는데 이의 죽음을 얘기하다니 나 놀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이제 개와 이의 죽음은 같다. 그러니까 1단계는 뭐예요? 평등하다는 거죠. 모든 생명의 본질은 평등하다. 그죠? 그리고 이 세계 최고의 부자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오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이죠. 그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와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생명도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다르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거 함부로 밟아 죽일 수도 있다 생각.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뭐 밟아 죽일 수 있죠. 모기는 잡아 죽여야 돼요. 그렇죠? 러브버그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구제역 걸린 돼지들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계속 있을 경우 나머지 다 죽기 때문에 강제로 묻어서 폐사시키죠.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걸 제외하고 생명이 있는 경우는 다 평등하고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인 사고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다. 평등 사상에서 이제 본질적 사고로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납니다. 자, 됐을까요?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좀 계시겠어요? 네, 요 옆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레가. 이 벌레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네. 자, 해제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손님과 나의 대화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사소한 사물에서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글쓴이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그죠? 개를 죽이는 건 참혹해요. 그러나 이를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손님에게 나는 큰 생물이나 작은 생물이나 죽기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보자. 이런 교훈을 드러냈다. 아까 얘기한 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개에 관해서 우리가 명상을 해보자,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한 손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녁에 어떤 남자가 큰 몽둥이로 떠돌이 개를 쳐 죽이는 걸 봤는데 너무도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통념을 제시합니다. 통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선입견을 제시했다. 그죠? 선입견에 빠져있는 사람. 자, 왜 개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커다란 짐승의 죽음에 대한 연민 때문에. 큰 짐승이 죽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내가 대꾸를 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한 화로 곁에 앉아서 이를 잡는 족족 태워 죽였다 했습니다. 그죠? 개와 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죠? 개와 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짐했지요. 이랬습니다. 자, 이건 지금 어떤 의도를 사용한 거죠? 바로 인위적으로 지어냅니다. 자, 왜? 편견을 깨뜨려주기 위해서죠. 자, 손님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대꾸한 거죠. 아, 쟤 좀 약간 반골 기질이야. 이런 거하고 좀 통하는 거야. 일부러 한번 반대 얘기를 해본 거야. 물론 이 사람이 반골이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개의 죽음이 안타까웠다고? 이런 얘기를 해볼까 하면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한다. 자, 이게 바로 아까 지워버렸네요. 변증법적이죠. 거기 적혀 있죠? 변증법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변증법적이죠. 그래서 개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승까지가 벌써 끝났어요. 손님이 얘기하는 게 이야기가 시작돼서 기.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게 승. 높아졌죠? 그 다음에 전, 클라이맥스로 갔다가 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이 바로 한문학의 관습이에요. 따라서 이 우리 고전 수필은 대부분 한문학의 관습을 이어받았다. 이거 선택지로 나오는 것들이죠. 한문학의 관습을 계승한 방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손님이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를 했죠. 자, 이렇게 보통 편견이나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는 잘 못하고 오해는 엄청 잘해요. 자, 이는 하찮은 벌레 아닙니까? 나는 덩치 있는 큰 짐승이 죽는 걸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대꾸하다니 나를 놀리는 게 아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랬죠. 자, 결국 이 오해는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해한 이유는 바로 선입견, 편견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자, 무릇.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무리죠.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소, 말, 돼지, 염소, 개미 같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같은 법이라오. 다양한 사례들을 막 제시했죠. 그죠? 어찌 꼭 큰 생물을 많이 죽음을 싫어하고 작은 생물은 그렇지 않다 하겠소.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기 싫어한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죠. 그죠? 깨달음이에요.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 주제 1번입니다. 근데 생명의 가치 같다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이 글은. 그래서 당신의 말에 대해 그렇게 대꾸한 것이지 어떻게 일부러 당신을 놀리려고 한 말이겠소? 설의법을 얘기해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당신의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했습니다.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어떤 걸로 썼어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해보라 했죠. 그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 10개 다 깨물어봐. 엄지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이나 다 아프긴 매 한 가지 아니에요? 이 끝에 이렇게 벤 것도 아프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프긴 다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작은 생명, 큰 생명을 너는 그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편견 쓴 거 있죠. 오해, 편견 거기다 쓰세요. 차별적 사고예요. 이 손님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 차별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자꾸 편을 갈라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죠. 군자는 화이부동하다 이랬어요.
군자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은 뭔가 인품이나 인격이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허용하고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 그냥 서로 이렇게 잘 하모니, 어울려 있다. 조화로울 화자를 쓰죠. 소인은 편협하고 뭔가 깨달음이 적고 이렇게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동이불화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같아지려고 해요. 자기보다 뭐가 높거나 뭔가 대단해 보이면 열등감을 느끼죠. 그러고는 그 사람을 막 공격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 이러죠. 차별적 사고. 나는 본질적 사고를 한다. 아시겠어요? 손님은 차별적 사고를 우리에게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깨물어 보시구려 했습니다. 설득력이 지금 높아집니다. 어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손가락, 새끼손가락은 아프지 않소? 않을까요? 그죠? 한 몸에 있는 것이라면 크고 작은 마디 하나하나에 모두 생명이 깃들어 있어. 똑같이 아픈 것이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제각각 숨과 기를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느 것은 죽음을 싫어하고 어느 것은 죽음을 좋아할 리 있겠소? 서르이법을 역시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질적 깨달음, 보편적 깨달음을 제시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싫어한다. 생명의 동등함, 그죠? 평등 사상을 드러냈어요. 평등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대는 물러가서 이제 파트 2가 나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권유하죠. 실천을 촉구하는 거야. 네가 한번 생각해 봐. 네 배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 너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아프지 않았어? 다 아프잖아. 그러면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달팽이 뿔을 쇠뿔과 같이 보고. 그죠? 그리고 메추라기와 붕새를 했습니다. 붕이라는 새는 날개를 펴면 수천 킬로에 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날아가는 길이가 막 9,000km에 달하고 이런 장자에 나오는 새예요. 자, 그래서 붕새를 평등하게 보게 된 연후에라야 그대와 함께 도입니다. 자, 이 도가 뭘까요? 진리죠. 본질적 사고는 편견을 배제한 시각이 바탕을 두어야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본질적 사고를 해야 된다. 차별을 멈추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본질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교훈이에요. 아시겠죠? 아직은 안 나갔죠? 다음 주에 나가겠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습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와 이의 죽음이 같다는 정도가 아니라 뭘 얘기하겠느냐? 우리는 모든 편견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사고, 본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자,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말로 달팽이의 뿔과 쇠뿔, 메추라기와 붕새 이런 것들이 뭐죠?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 말, 여기서 크기와 관계없이 본질적 성질이 똑같다. 비유적이에요. 알겠죠? 달팽이의 뿔, 촉수와 쇠뿔, 소의 뿔 똑같다. 메추라기 요만한 새죠? 붕새, 막 거대한 새죠? 대륙의 크기만한 새, 상상의 새죠. 똑같이 봐야 된다. 무슨 말이야? 비유적인 표현. 사물은 크기와 관계없이 근본적 성질이 같다. 선생님은 요거 서술형 유력 문제로 찍었습니다. 미안해. 저번에 소들은 깊이 사과. 소들. 와, 그걸 어떻게 또 빼먹었을까? 소들. 소들. 이런 거야. 소들. 자, 너무 힘들었어요. 소들을 본 순간 갑자기 선생님의 발등을 찍고 싶었습니다. 아! 이러고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색 뭐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카 크레파스. 자, 그 다음에 밑에 변증법적 논리 전개 방법 볼까요? 정, 반, 합이죠. 정, 개의 죽음과 이의 죽음을 차별적으로. 정은 차별이야. 뭐라고 해서 반은 이의 죽음도 마음이 아파. 어때? 편견을 배제한. 그죠? 평등 사상이죠. 합, 모든 생명의 죽음은 마음이 아프다. 더
발전하니까 어때? 생명의 본질은 똑같다. 본질적 사고를 해라. 따라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같다. 요걸 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보편적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표만 잘 외워두셔도 문제에 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 요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개의 죽음에 관해서 손님과 내가 대화를 나눈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나올 수 있죠? 경험이에요. 대화 나눈 것 자체가 경험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입니다. 대화를 구성돼서 두 인물의 가치관 차이를 드러낸다. 이게 설의 구성 방식이에요. 보통 편견과 본질적 사고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소재입니다. 일상적인 소재죠. 개와 이란 말이에요. 일상적 소재는 개, 이, 슬견설이죠. 이와 개에 관한 명상이에요. 알겠죠? 개와 이가 일상적 소재예요. 달팽이의 뿔과 쇠뿔은 비유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옵니다. 달팽이 뿔과 쇠뿔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비유적 표현이에요. 메추라기와 붕을 동일하게 봐라. 비유적 표현이죠. 자, 개성적 표현입니다. 비유와 유추. 이걸 사용했죠. 유추. 유추를 사용했다. 유추. 어떤 걸 사용했어요? 개와 이에서 더 나가서 달팽이와 쇠뿔, 메추라기와 붕. 이런 식으로 유추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은 동등하다에서 유추하니까 편견을 배제하고 본질적 사고로 가라. 아시겠습니까? 유추를 사용했어요.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깨달음. 생명과 사물의 본질. 생명에서 사물의 본질로 갔다. 유추야. 우리 세계를 채우고 있는 모든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를 수 없는 내용, 그리고 이와 개에 관한 명상, 슬견설 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